자, 좀 전에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봤죠? 우리가 처음에 범죄가 발생을 해서 범죄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이고 한 400만 건 발생해서 검사한테 한 200만 건 간다. 검사가 그 중에 한 20만 건만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고 나면 형식재판, 실체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고 왔네요. 자, 형식재판이 있고요. 재판이 있고 형식재판 이걸 이제 통과를 해야 이쪽으로 가죠. 실체재판이 있고 이걸 통과 못하면 이제 다시 이 친구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다른 법원에 가는 거야. 다시 공소 제기를 하든가 이렇게 할 거고 실체 재판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형식 재판 통과하고 나서 실체 재판을 하고 나면 크게 보면 유죄 판결이 있고 그리고 무죄 판결이 있다. 유죄 판결에는 항상 집행유예를 생각하셔라. 집행유예가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법원 가보시면 압니다. 집행유예가 주로 이제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집행을 유예한다 이 말이 있는 거하고 그냥 아무 말 없는 거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끝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단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말하고는 엄청난 분위기 차이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는 천당과 지옥 생각하십니다. 이 집행유예가 들어가는 것 물론 유죄 판결 맞습니다. 너는 죄를 지어서 1년 징역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가는 거를 잠깐 유예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는 이제 나오면서 이제 뛰면서 나오는 거죠. 야, 특히 가족들이 바깥에서 엄청 좋아하는 하여튼 그런 유죄 무죄 판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심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공소 제기된 거기 때문에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고인이 반대를 하겠죠. 피고인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를 넣으셔야 되고 아니 집행유예인데 반대를 하냐? 집행유예인데 뭐 좋다면서 뭐하러 반대하냐? 뭐 반대할 수 있죠. 집행유예 말고 나는 뭐 벌금으로 해달라. 벌금형으로 해달라. 왜냐면 이 집행유예 나중에 요거는 전과가 되거든요. 전과로서 남습니다. 기록에 남는 빨간 줄만 이렇게 하는 이 남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록에 안 남고 좀 더 낮은 그러니까 사형, 징역, 그다음에 벌금이니까 더 낮은 형으로 바꿔달라 이런 취지로 얼마든지 이제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누가요? 사법경찰은 아닙니다. 사법경찰은 이미 검사한테 넘기는 순간에 손을 띄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아니고 요때는 이제 검사가 이게 왜 무죄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죄가 나오면 그 검사한테는 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99%가 유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주 자기 커리어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죄는 최소한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의 제기 중에 이의 제기이면서 동시에 자 1심 재판부가 2심을 향해서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거 형사 사건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상소
상소 이렇게 부릅니다. 상급법원에 호소한다,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제 상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죠. 재판이 7차 재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검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불만이고 검사도 불만이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징역 1년 나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해주십시오. 검사는 1년 너무 작습니다. 둘이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둘 다 이의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상소라고 한다. 상소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이 위로 그리면 더 좋겠죠. 이게 옆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는 1심이었고 이제 1심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2심으로 가고자 하고 2심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제기를 또 해서 3심으로 가고자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상소라고 부른다. 되게 좋죠. 이렇게 세 번씩이나 1심, 2심, 3심 세 번이나 바꿔주니까 민사에서는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2심에서 3심 가는 게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형사에서는 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3심으로 갈 수가 있고 실제로 이의 제기하는 퍼센트가 아마 1심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퍼센트가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소하는 비율 거의 10명 중에 반 가까이 되게 상소를 한다는 거니까 되게 많이 상소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2심에서 3심 가는 것도 한 30% 정도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통계는 또 어디 나오냐면요. 이것도 사법연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나오는 건데 사법연감이라는 통계. 요거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오는 사법연감이라는 통계에 보면 전체 1심 사건, 형사 사건에 우리 2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40%한 8만 건이 2심으로 간다. 그 8만 건 가운데 30%한 2만 4천 건이 3심으로 간다. 이런 통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 내지 30% 이렇게. 간단히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이 1심에서 2심 가는 비율이 한 4%입니다. 100건 중에 4건만 2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도 있고 연방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위에 거는 2심에서 3심 가는 거는 요거 자체가 마음 놓고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보장이 돼 있는데 요거는 2심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두 번 가는 것 자체가 미국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 번 가는 것조차 이건 많이 갈 것 같지만 4%밖에 안 간다. 왜?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위에 2심 가봐야 달라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1심에서 끝나는 1심에서 다 끝나. 이것 자체는 보장도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위로 갈수록 사건이 확 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물론 전체 사건이 다 하진 않으니까 줄긴 줄겠지만 이게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법원이 있고 요 법원은 30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가도 이 사람은 점점 더 쌓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죠. 얘는 쭉 여러 군데가 있고 좀 적고 혼자인데 근데 계속 올라가면 여기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는 좀 심각한 경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올라가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위에는 아주 한적하게 몇 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만큼 상소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 미국은 상소를 조금 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래서 미국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상소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상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또 상소를 많이 하면 상소심 자체가 중요해지겠죠. 상소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소가 별게 아니면 그냥 재판 일 지금 끝나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뭐 변시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상소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 보시면요, 이 교과서가 이제 1심이 쭉 나오고 1심이 쭉 거의 한 5분의 4 이렇게 하는 1심이 나오고 그 뒷부분이 상소입니다. 상소인데 우리 상소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소에서도 증거까지 다 지나고 중요한 부분 다 지났다고 생각이 드셔도 상소도 꼭 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보통 변시 공부한 선배들이 증거법 다 끝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기초가 있고 두 번째 증거법이 있거든요. 증거법이 다 끝나면 뭐 그냥 어쨌든 뭐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큰 오산이다. 상소 부분까지 꼼꼼히 보셔야 된다. 나중에 따로 내가 상소만 공부해야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실 때 상소까지 이렇게 보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첫 번째 테이블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거 굳이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상소를 많이 하는 나라다. 그 1심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심은 아까 제가 지도에다 이렇게 놓고 다 말씀드렸죠. 자기 동네에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든 범죄를 저지른 곳이든 어디든 가면 다 법원이 있습니다. 못 찾고 있을 뿐인 거죠. 네. 법원은 당연히 여러분은 물론이고 찾아놔야죠. 나는 이 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일단 감이 와야죠. 근데 뭐 처음에 회계파출소에 갔다. 지금 지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갔을 때 지구대로 갔다. 그럼 요거는 다음 갈 길이 이제 동대문 경찰서 이렇게 가고 동대문 경찰서 이렇게 가고 이 경찰이 끝이죠. 경찰 갔다 서울 경찰청 가는 건 아니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 바로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검사한테 가는 거죠. 이제 서울 북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북부 지방 검찰청 이렇게 하는 거고 서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당기고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한번 보시죠. 하여튼 이렇게 흘러가면 요 가운데 요 전부 섞어도 요 가운데 제일 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총 5개죠, 그죠? 요 가운데가 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여기가 요쪽이 동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큽니다. 여기까지 성수동까지니까 이렇게 서울 동부. 여기가 남부 영등포 여의도 포함한 여기 남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북부. 우리 지금 사건 발생지가 여기잖아요. 여기 회기동에서 동대문 경찰서 가는 북부로 가고 여기가 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북서 이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동부가 제일 사건이 많고 동남북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각각은 이제 그 법원 검찰청 자체는 요거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데고 검찰청 자체는 뭐 다 주위에 가면서 이런 거 관심 있게 잘 보셔야죠. 어디 있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뭐 다 아시겠죠? 최소한 지금쯤은 그것도 관심 있으셔야 되고 들어가서 보셔야 돼. 그냥 들어가고 내가 재판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그 감이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동부는 여기 그 가든파이브 쪽에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남부는 그 목동에 보이죠? 양천구 목동에 있고 서부는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에 있고 북부 혼자 아주 멀리 있습니다.
거의 끝에 거의 경계 바깥에 가 있습니다. 반은 바깥에 가 있는 정도로 되게 멀리 있죠. 이게 그 의정부 그 도봉산역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좀 더 가까운 데 있었는데 신내동 쪽에 있었는데 요게 요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되게 멀어졌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대문 경찰서 북부지방검찰청으로 간다. 여기가 이제 검사가 있는 데니까 검사가 있는 데죠. 그러면 검사가 기소라면 그럼 이제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이렇게 하겠죠. 검찰청과 법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 법원 어디 있냐? 법원은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법원은 검찰청을 찾으면 다 찾은 겁니다. 검찰청을 찾으면 검찰청과 마주보고 있거나 검찰청과 옆으로 보고 있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동부는 둘이 옆으로 보고 있고 남부도 둘이 옆으로 보고 있고 북부는 약간 서로 약간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이거든요. 어느 각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그 바로 옆 건물에 비슷하게 생긴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와 얘는 옆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북부지방검찰청을 찾으면 바로 옆 건물에 있다. 대신 법원이 조금 더 건물이 고급스럽게 되겠다. 좀 예산이 좀 더 들어간 것처럼 되겠다. 좀 투박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1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00만 건 사건 중에 20만 건이 이런 지방법원들의 1심으로 딱 가가지고 실체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주고 꼭 한번 중앙은 뭐 다 아시잖아요. 중앙은 여기 서초동에 양쪽으로 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 법원 건물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법원 건물이 있으면 이쪽이 동관, 이쪽이 서관. 아니 이거 아니야. 여기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중앙에 서울 중앙에 가면 중앙지방법원 여기 가면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이 동관, 이쪽이 서관, 저쪽이 광화문 쪽이니까 서쪽, 동쪽 되어 있는데 요게 형사입니다. 형사, 요거는 민사. 가셔갖고 이렇게 가면 민사 재판 가시는 거고 이렇게 가면 서관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 많이 서 있잖아요. 카메라도 다 서 있고 이게 중요한 사건 있을 때 이거 카메라가 쫙 서. 또 여기 서관이니까 지나가시다가 뭐 심심하다. 뭐 오후에 2시 한 반쯤 됐다. 바로 서관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방 한번 스캔만 하고 바로 올라가시고 아무 재판부나 들어가서 딱 앉으시면 거기서 벌어지는 게 형사재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가보셔야 됩니다. 자주 가봐야 우리나라 재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1심을 어떻게 한답니까? 1심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가면 거기서 유죄 판결 나왔다. 그 피고인이 이의제기, 무죄가 나왔다. 검사가 이의제기. 그럼 이 사건 어디로 가느냐? 이 사건은 요게 지방이니까 좀 더 높은 데로. 그래서 요건 2심으로 갑니다. 2심은 서울 고등법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같이 있습니다. 서초동 그 중앙지방법원 오른편에 요게 서울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 고등법원이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불만이 있다. 피고인도 불만이 있고 검사도 불만이 있다. 그럼 요거는 대법원. 대법원은 그 법원 컴플렉스에서 방배동 쪽으로 건너면 거기 대법원입니다.
있는 고길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를 상소라고 한다. 상소라고 한다. 1심의 재판에 대한 1심의 실체 재판에 주로 실체 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상급법원에 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요 두 개 상소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요거 하는 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요거 하는 거는 항소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요거 하는 거는 상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합니다. 2심에서 3심으로 상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장, 상고장 하는 거. 이 중에 두 글자를 따서 상자, 소자를 따서 상소 이렇게 불러요. 일종의 그냥 우리끼리 하는 룰이죠. 이거 항소라고 하고 이걸 상고라고 한다. 그 징역 2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범죄는 사기였다.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나왔다. 이 두 개 꼭 두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피고인만 할 수도 있고 검사만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피고인만 했다. 그러면 2심에 서울고등법원에 나왔고 똑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집행유예 2년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고 여기 가서 그대로 사기죄고 원심 확정. 요 원심이라고 그 전심 얘기하는 거죠. 요것대로 확정 이렇게 하든가 원심 파기. 파기는 이제 버린다는 거죠. 취소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5번 한 번, 2번, 3번, 4번, 5번도 재판이 가능한 거죠. 뭐 더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5번 정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5번 정도에 끝나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상소라고 부른다.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북부 아니라도 뭐 동남부서 마찬가지로 동부, 뭐 중앙, 뭐 서부, 남부 지방법원에서 또 서울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에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상소제도고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동네 한번 너무 서울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동네에도 다 그 지방 법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춘천에서 일어났다. 춘천 지방 법원이 1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2심으로는 춘천 고등법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법원은 이게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만 중요한 핵심 도시에만 있죠.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만 있다가 수원에 사건이 많아져가지고 수원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춘천 사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춘천이 지방법원이었으면 그다음 두 번째로 갈 때는 그 6개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춘천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갈 수는 없고 춘천이 부산 갈 수도 없고 대구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요건 그대로 서울고등법원이요. 서울고등법원 갔다가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대법원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지방법원에 갔다가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 가는 거를 상소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었죠. 여기서 입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입건이라는 거는 번호를 따는 거다. 뭐
예를 들면 형제 1976호. 요게 이제 1976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따서 검사한테 갑니다. 사건은 전부 검사에, 이건 입건한 사건은 전부 검사한테 가야 된다. 맞아. 기억나시죠? 입건한 거는 전부, 입건 안 한 거는 모르지만 입건한 건 종결은 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검사가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 기소, 그 다음에 정식 기소. 우리가 지금 정식 기소를 보거든요. 정식 기소 하게 되면 여기에 이름이 붙습니다. 이 사건 이름이 요 형지의 요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따로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어떻게 부여해 주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컨대 금년 2020년 1심에서 2020년에 네 번째 사건이다. 네 번 너무 좀 그래요. 42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2020-42 이렇게 2020년 42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북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심 전체에 요거는 2020 42번째 사건이다. 근데 그 중에 1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 이렇게 하는 거죠. 2020 고 42 사건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0년에 기소된 것 중에 42번째 사건이고 1심이다. 요걸 왜 고라고 하느냐? 그거는 법원이 이제 편의상 분류한 거죠. 가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민사 사건인 거고, 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1심 사건이다. 이렇게. 여기 1심에서 끝났다. 2020년에 북부지방법원의 42번째 사건으로 시작됐다. 전체 중에 42번째 사건으로 시작됐다. 근데 여기 항소를 했다. 그때 또 바뀝니다. 이게 그 해에 항소가 되었으면 2020 이러면 될 거고, 보통 항소가 다음 해에 되면 2021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항소된 것 중에 뭐 17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심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노 이렇게 됩니다. 2020 고 42가 2심 가서 2021 노 17번으로 바뀌는 거죠. 왜 17인지 그건 이제 순서에 따라 다르는 거죠. 총 항소된 것 중에 17번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게 또 대법원 같은 만약에 그 해에 갔다 그러면 2021 도 이렇게 되죠. 도하고 뭐 6 이렇게. 상고는 예보다는 좀 적을 테니까 2020 고 42, 2010 1도 17, 2021 도 6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로 보는 판례는 이 판례가 대법원이 했던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 판례도 주로 다 도로 되어 있는 판결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고, 20만 건 이런 사건을 제가 판결문을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안 되고, 얘도 상당히 많고 40%는 항소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겠죠 전국에.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내고, 요걸 주로 2021 도 사건들을 주로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요걸 아셔야 이게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요게 문제인데, 요게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이제 기소를 하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죄는 중죄가 있고 경죄가 있다. 두 개가. 그 중죄는 뭐냐? 아까 제가 중죄는 징역형이고 경죄는 징역형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의 상황마다. 어떤 때는 뭐 범죄를 3개로 나눕니다. 중죄, 경죄, 아주 가벼운 경죄 이렇게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이 죄가 무겁다 이런 거는 얘가 최소한 얘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얘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사건은 중죄 되겠습니다. 요 1년 이상만 어디 나오냐? 그 법정으로 나오는 거죠. 법정으로 보면 얘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죄는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 1년이다. 이런 거는 중죄에 속하고 경죄는 얘가 1년 이상이니까 미니멈이 1년 미만인 거. 1년 미만이라는 건 뭐 11개월 뭐 이렇게 얘기죠. 11개월, 10개월 좀 있을 거 아닌가 그죠? 징역형의 제일 작은 게 1개월이거든요. 1월이거든요. 1월. 그러니까 최소가 1월이라고 써 있는 거. 최소가 뭐 6월이라고 써 있는 거. 하여튼 최단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는 상관없고 최단기가 못해도 1년이 넘어가는 거는 중죄가 되는 거고 얘는 단기가 1년 미친 거 예를 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 그럼 얘는 맥시멈이 10년이잖아요. 10년 미니멈 징역의 밑에까지 쭉 다운될 거 아니에요. 또 징역 1월이잖아요. 1월 그 되는 거죠. 1월에서 10년이잖아요. 요게 뭐냐? 요게 단기거든요. 요게 뭐냐? 요게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기는 미니멈은 1월, 장기는 10년인 징역형이 법조문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요 단기가 1년 미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경죄에 속합니다. 작은 범죄에 속하고 이 친구는 못해도 1년이야. 여기가 1년이에요. 그 위로는 얼마일지 몰라. 우리 지금 맥시멈이 30년이니까 1년에서 30년 되어 있으니까 뭐 1년 30년 사이 징역형 맥시멈이 30년이에요. 1년 30년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범죄들은 중죄를 하고 요게 단기 1년이잖아요. 미니멈이 1년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범죄들은 경죄를 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건을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이렇게 사건 부담을 봐가지고 단기가 징역 1월이다. 단기가 뭐 1월이나 뭐 6월이나 이렇게 된다. 이런 친구들은 경제로 놓는 거고 얘는 못해도 1년 이상 간다. 이건 중죄로 이렇게 놓기로 하거든요. 요걸 일단 지우고 자 이런 다음에 자 기소를 하려고 봤더니 얘는 1년 이상이야. 이 친구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써 있어. 얘는 1년 이상의 징역, 얘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써 있어. 그럼 얘 단기가 1월이니까 얘는 경죄, 얘는 중죄란 말이지. 그럼 중죄는 따로 모아서 요 중죄는 판사가 3명한테 모여요. 판사가 3명인 곳에 갑니다. 경죄는 미니멈이 1월인데 요거는 판사가 1명한테 모여요. 이렇게. 이건 이제 그 법정형을 보고 법에 써있는 대로 법에 보니까 2년 이상의 징역이네? 그럼 이거 당연히 큰 죄다. 이거는 3명 판사한테 가고 봤더니 뭐 5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럼 미니멈 1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건 경죄네. 요거는 1명한테 갑니다. 요 3명을 합의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합의부라고 부르는 거고 서로 합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 요 1명 있는 거를 단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형사재판을 보고 있으니까 형사 합의부, 형사 단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합의부, 형사 단독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클 경우에는 합의부의 합장. 그래서 42 이렇게 합니다. 사건이 작다. 고단 42개. 2020 고단 42. 요게 1심은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심에 가갖고 2021 노 17 이렇게 2021 도 6 이렇게 합니다.
단독 판사한테 갔다가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건이 크다 그러면 고합 2020 고합 42 2021 노 17 2021 도 6 고, 노, 도인데 여기에는 합과 단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 아니 왜 여기는 셋 하나가 있다. 이거는 왜 그거 없어요? 이거는 뭐 노합, 노단위가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판사가 3명입니다. 판사가 3명이고 여기는 판사가 심지어 4명입니다. 기본. 4명이기 때문에 이건 단독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3명이니까 그냥 노라고만 해도 어차피 3명인 판사들만 있는 거고 여기서만 나눠진다. 고합, 노, 도 이렇게 해요. 판례 여러분 판례 찾을 때도 판례 셋도 어떻게 찾느냐? 자 중죄, 경제 쫙 다 나눴죠. 내가 이 사건을 보고 싶다. 그러면 2020 고합 42 판결 이렇게 치면 판결 쭉 요 위에 2020 고합 42 나오는 거고 요것도 2021 노 17 판결 요것도 2021 도 6 판결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요거는 너무 많잖아요. 사건이 매년. 요거는 여러분들이 접근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지방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써있지만 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요건 찾기 쉽지 않고 이 친구는 뭐 대부분 다 찾을 수 있고 요것도 많은 수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지만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2021 도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심, 2심, 3심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었죠? 아까 형식 재판, 실제 재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상소와 상고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받고 이제 여기까지 다 가고 나면 3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서 확정 판결 이렇게. 1심, 2심 갔는데 요 2심에서 양쪽이 다 오케이 한다. 아니 그냥 나는 여기서 끝내려. 그럼 그때 확정이 되는 거야. 2심에서. 아니 나 그냥 1심에서 다 끝내려. 우리 둘 다. 더 이상 상소 같은 거 안 해. 그럼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야. 3심까지 가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야. 그거는 사건마다 다르다. 모든 사건이 다 3심까지 보장해 주지만 의무는 아니니까. 3심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1심에서 이 정도면 됐네요. 검사도 뭐 유죄 나왔으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 그리고서 판결 확정.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판결은 확정되고 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2심에서 확정됐으면 여기서 바로 집행. 여기서 확정되고 나면 집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기로 하는 거는 집행유예 이렇게 하는 거죠. 집행을 하기로 했으면 징역형이면 이제 징역을 살면 되는 거죠. 선고된 만큼 2년 동안 징역을 살면 되는 거예요. 벌금이면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를 해야 되겠죠. 징수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 이렇게 뭐 들어보셨어요? 벌금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 시킨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행하는 부분이고, 요 집행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집행까지 원래는 형사 집행, 민사는 민사 집행법이 있었는데 형사 집행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집행은 각 그 개별 조그만 법들에 가서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형사소송법 다루지 않고,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상소가 끝날 때까지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는 이제 상소를 받고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증인 그때 유력했던 증인이 결정적인 증인이 위증을 했더라.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거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소가 지나고 나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라도 이 재판에 문제가 있다. 내가 받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형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재심. 뭐 많이 들어보죠. 재심. 다시 한번 재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재심을 청구가 인용이 되면 재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무죄로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재심이고, 여기까지가 어떤 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커버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길죠. 처음에 범죄에서 시작해가지고 검사를 거쳐서 판사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법원들을 다 거쳐서 확정이 난 다음에 또 재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징역에 살든 나가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집행을 끝나서 이제 다시 요게 판결 다 끝나는 거니까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 지금 이 형사소송법들인데, 다시 이 친구가 집행을 끝나고 다시 일로 왔을 때, 다시 사회생활 다시 갔을 때, 우리가 자꾸 이제 요 사이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요거 형사소송 절차 자체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고민스럽고 이제 그렇죠. 잘 끝났다고 해도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고 어딘가가 살다가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일로 들어올 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이 참 허탈한 게, 나는 열심히 이 안에서 최대한 잘해갖고 이 친구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서 나는 잘 집행도 잘하고 안전하게 보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갑자기 와서 범죄 딱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또 우리는 또다시 뭐 보이스피싱이나 또 죄를 저지를 친구를 또 잘해주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잘해갖고 겨우럽게 받고 또 살리면 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소송이라는 게 되게 좀 인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아주 막 신경질 나죠. 똑같은 친구가 와서 다시 또 와가지고 신경질 나지만, 나간다고 해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리 보장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판결의 확정까지 가서 집행까지 가도록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요걸 잘 할 거냐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 범죄의 실체를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친구가 여기서 충분히 인간적인 사법제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집행을 정당하게 하고 다시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사회가 할 일인 거죠. 이 친구가 진짜로 개선돼서 좋은 시민이 될 거냐, 사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서 이 제도를 얼마나 잘 꾸려갈 거냐. 그렇게 보면 참 되게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일 같은데, 이 절차 안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한다는 얘기는 이 사법제도를 보고 나니까 형사소송을 쭉 거쳐오고 나니까 뭐야 이거 이게 내가 뭐 나는 뭐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보장 나는 돈 없다고 그냥 유죄인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 범죄자가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장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 친구한테 충분히 권리 보장을 해주면서도 또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 회복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법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심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개선되고 다 좋아질 거다 라는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법제도 더 나빠지는 건 안 좋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통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 제도를 잘 끌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오늘 강의 안에 32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공정한 사법제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결론이 그거고요. 나머지는 이 33페이지 전체가 여러분이 그 변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냥 한번 쓱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필요 없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오겠는가?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 것들만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와 복귀까지 이 시간의 축인 거죠. 이 시간의 축을 한번 복귀를 다시 한번 쫙 하시면서 이런 절차가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도 범죄는 남아있죠, 그죠? 결국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사법경찰 아까 그 400만 건을 얘기하는 사법경찰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검사한테 왔고요. 검사가 판사한테 법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법원에 왔고 각종 절차를 거쳤고 그럼 다시 검사한테 갑니다. 검사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갔고 그다음부터 이제 복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가 있었고 범죄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되지. 수사 범죄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고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겠죠.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수집한 다음에 요거를 검사한테 넘기잖아요. 그죠? 검사가 그러면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겠죠. 재판을 하고 재판한 다음에 다시 집행. 아까는 좀 사람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들 형사소송법상 수사, 형사소송법상 증거, 형사소송법상 기소, 형사소송법상 재판
그다음 집행. 이렇게 순서를 이어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범죄 수사가 이제 시작이죠. 처음에 여기 이제 스타트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쭉 나가고 어쨌든 다 똑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주체를 중심으로 범죄의 처리를 쫙 본 거고 이번엔 주체보다는 그 주체들이 사법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본 수사였고 그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증거를 선택하고 하는 행위들 놓고 그 중에 그거 갖고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공소의 제기잖아요. 공소의 제기. 이게 기소를 하고 그다음 재판에 가고 재판도 역시 증거를 보겠죠. 그죠? 증거를 조사하겠죠.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이렇게 행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행위 중심으로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증거라는 말들. 수사가 자체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니까 여기 증거 조사.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란 무엇이냐, 증거 수집하는 행위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자 프로세스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또 깊이 들어가고 수사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쭉 보고 증거 수집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쭉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